243페이지예요. 네, 도시개발 사업 계획을 준비하시면 됩니다. 자, 우리는 앞 시간에 계획적인 신도시 개발이 필요한 지역에 대해서 지정권자는 도시개발구역, 도시개발구역으로 지정하여 고시를 하게 됩니다. 라고 공부를 했죠. 네. 도시개발법상 도시개발구역을 누가 지정하는지 도시개발구역 지정권자를 공부했고요. 원칙적으로 누가 지정하죠? 시도지사, 대도시장이 지정합니다. 예외적으로 국가가 도시개발 사업을 실시할 필요가 있거나 관계중앙행정기관장의 요청이 있는 경우 등은 누가 지정하죠? 국장, 국토교통부 장관이 도시개발구역 지정을 할 수 있습니다. 이런 내용을 공부했고요. 그 다음에 용도지역별로 일정한 면적 규모 이상이 되어야 도시개발구역 지정할 수 있는 거 맞죠? 도시지역 중에서 공업지역은 3만 제곱 이상 규모, 나머지 용도지역은 1만 제곱 이상, 도시적 외지역은 얼마? 30만 제곱 이상 규모로 도시개발구역 지정을 허용함이 원칙인데 수도권 정비구역법상 자연보전구역에 해당하고 또 자연보전구역이면서 초등학교 용지를 확보하고 관할구역청의 동의를 얻는 등 일정한 요건에 해당하면 면적이 10만 제곱 이상 규모로도 도시개발구역 지정을 허용이 됩니다. 이런 내용을 공부했어요. 그리고 미개발지역, 머릿속에 상상됩니까? 미개발지역, 그림을 떠올립니다. 연상하세요. 미개발지역, 자연녹지지역과 생산녹지지역과 도시지역, 외지역이죠. 미개발지역은 본래부터 개발 목적의 용도지역이 아니기 때문에 도시개발법상 도시개발구역이 지정되기 위해서는 어떤 행정계획 수립이 필요하죠? 이 지역에 대한 장기적인 발전 방향을 제시하게 될 광역도시계획과 도시공 기본계획 수립이 있어야 되고, 광역도시계획과 도시공 기본계획 수립이 없다면 녹지지역 중 자연녹지지역, 도시적인 외지역은 계획관리지역이 하나요 도시개발구역 지정이 가능해요. 근데 일정한 사유가 있으면 일정한 지역에서는 도시개발구역을 지정할 수 있는 면적 규모, 미개발지역의 지정 조건인 광역도시계획과 도시공 기본계획 수립 여부를 따지지 않고 도시개발구역 지정이 허용됩니다. 어떻게 보죠? 취지계 협의. 취락지구가 지정됐거나 지구단위 구역이 지정됐거나 개발진흥지구가 지정됐거나 그리고 혁신도시건설지역, 국가균형발전을 위해서 관계중앙행정기관장과 협의된 지역은 구역 지정 협의된 경우에는 면적 규모와 상관없이 그리고 미개발지의 지정 요건, 광역도시계획과 도시공 기본계획 수립 여부를 따지지 않고 도시개발구역 지정이 허용됐습니다. 자, 이런 내용들을 공부했죠. 네. 자, 이렇게 해서 이제 도시개발구역 지정을 고시하게 되고요. 도시개발구역 지정을 고시하려면 동시에 이제 개발계획, 정식 명칭은 도시개발 사업계획입니다. 개발계획을 수립 고시하게 되죠. 그 다음에 이제 도시개발 사업 시행자를 결정하게 되고, 시행자가 결정되면은 시행자로 결정된 자가 사업을 실시하기 위해서 세부적인 사업계획을 준비합니다. 실시 계획 작성 및 인가 고시가 있게 됩니다. 실시 계획 인가 고시에서는 본격적으로 도시개발 사업 시행에 들어갑니다. 라고 했고요. 여기서 이제 방식이 나누어집니다. 수용 방식으로 진행할 수도 있고, 환지 방식으로 도시개발 사업을 진행할 수도 있습니다. 그렇게 앞전에 공부를 했죠. 자, 이번 시간은 개발계획이죠. 개발계획. 자, 여러분 교재 243페이지 도시개발 사업계획이고 제일 위에 보면은 개발계획 수립 시기가 나와 있습니다. 원칙하고 예외 나와 있습니까? 네, 원칙과 예외. 교재 먼저 볼까요? 자, 지정권자가 다 밑줄 그십시오. 도시개발구역을 지정하려면 줄 거예요. 손 떼십시오. 도시개발구역 지정을 하려면 도시개발 사업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이게 원칙이에요. 지정 후 수립입니까? 지정하려면입니까? 지정하려면 동시에 수립하는 게 원칙이에요. 예외적으로 밑에 내려옵니다. 개발계획을 공모, 밑줄 긋죠? 개발계획 공모, 개발계획을 공개 모집하는 거죠. 개발계획 공모, 밑줄 꺼놓고 손 뗍니다. 개발계획을 공모하거나 다음 중 한 개에 해당하면 다음이 박스 안에 몇 개 들어있죠? 5개. 동그라미 1번부터 5번 중 한 개에 해당하는 지역에 도시개발구역 지정할 때는 예외적으로 다음 줄 거예요. 도시개발구역 지정 후 밑줄 긋습니다. 도시개발구역을 지정한 후 밑줄 긋죠. 도시개발구역 지정 후에 예외적으로 개발구역 수립이 허용됩니다. 박스 안에 동그라미 1번부터 5번까지를 완벽 이해하고 암기할 것. 앞에 적으십시오. 암기라고. 이해하고 암기하셔야 되고, 그래서 저를 보면은 이해도 되고 암기도 자동으로 됩니다. 그래서 방금 읽어드린 부분을 설명드리려고 그래서 고개를 드시면 됩니다.
너무 좋으시죠? 네, 가만히 있으면 다 설명 다 해드리니까. 네, 자 같이 보겠습니다. 좋으시겠다. 자, 개발계획 수립 시기, 개발계획의 수립 시기입니다. 자, 원칙. 여러분 이거 체력 떨어지면 어렵게 보이는 부분이에요. 보통 이제 도시개발 사업자를 찾으니까 제일 먼저 도시개발구역 지정을 고시하고 그 다음에 두 번째 개발구역 수립을 고시하고 이렇게 우리가 생각할 수 있잖아요. 근데 아니에요. 지정권자가 도시개발구역 지정을 하려면 동시에 개발구역 수립에서 고시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도시개발구역 지정 고시하는 것하고 개발구역 수립을 고시하는 것은 선후 관계가 아니고요. 동시에 이루어집니다. 이게 원칙이에요. 도시개발구역 지정을 고시하려면은 개발구역 수립을 해서 고시하라는 거죠. 이게 원칙이에요. 아셨죠? 그래서 자, 원칙은 지정합니까? 지정하려면입니까? 지정하려면 동시에 개발구역을 수립해서 고시하는 게 원칙이라는 거죠. 예외적으로 일정한 사유가 있는 지역, 일정한 지역에서는 예외적으로 지정 후 도시개발구역 지정 후에도 개발구역 수립이 허용되죠. 구역 지정 이후에 개발구역 수립이 허용되는 데서는 예우라고 했잖아요. 제일 먼저 개발계획을 공부했거나 박산에 들어오십시오. 박산에 자연녹지력과 생산녹지력 맞습니까? 자연녹지력과 생산녹지력 그림으로 연상해 보십시오. 자연녹지력과 생산녹지력 그리고 나왔어. 도시적 외지역 개발지역입니까? 미개발지역입니까? 미개발지역. 그렇죠. 그 다음에 그 밑에 보십시오. 국가균형 발전을 위해서 관계종합행정위원장과 협의하여 도시개발구역을 지정하는 지역 혁신도시건설 지역 맞죠? 단 자연환경 보존지역 포함입니까? 제외입니까? 제외. 자, 이런 혁신도시 건설 지역이거나 그 밑에 봅니다. 줄 것이십시오. 주거지역, 상업지역, 공업지역 면적 합계가 전체 구역 면적이 얼마? 100분의 30 이하가 되는 지역이죠. 이것은 정답을 결정한 적도 있고요. 단독 출제가 된 적도 있고 여기서 한 문제가 통째로 나온 적도 있다니까 얼마나 중요합니까? 그래서 저를 보시면 됩니다. 앞에 봐주십시오. 잘 봐주십시오. 서울입니다. 네, 도시지역을 의미하겠죠. 도시지역. 서울은 네, 용도지역이 도시지역으로 가정하고요. 네, 주거지역, 상업지역, 공업지역, 녹지지역, 보전 녹지, 생산 녹지, 자연 녹지 그렇게 합시다. 여기까지. 주거지역, 상업지역, 공업지역은 보전 용도입니까? 개발 용도가 됩니까? 개발 용도가 되죠. 개발 목적인 용도지역이다. 보전 녹지지역은 도시개발법상 도시개발구역 지정이 허용되지 않습니다. 네. 그러면 이제 자 나가면은 뭐죠? 도시지역 외, 도시지역 외 이렇게 되잖아요. 그럼 봐주십시오. 자연녹지지역과 생산녹지지역과 자연녹지지역과 생산녹지지역과 도시지역 외지역, 도시지역 외지역의 공통점은 미개발지역이면서 도시개발 예측을 개발이 유보되어 있거나 보존 목적으로 용도 지정된 곳이기 때문에 도시개발 예측을 하기가 쉬워요? 곤란해요? 곤란하니까 미리 개발구역 준비를 못해. 그래서 구역 지정 후 개발구역 수립을 허용한 겁니다. 그게 이해한 부분입니다. 미개발지역은 도시개발 목적으로 용도 지정된 곳이 아니기 때문에 신도시 개발을 여기서 예측하기가 곤란하다는 거죠. 그래서 도시개발구역 지정 후에 개발구역 수립을 허용한 거예요. 그리고 그 밑에 혁신도시 건설 지역도 특정인이 대통령이 되면서 그 혁신도시 건설이 계획됐기 때문에 그 전에 행정계획으로 장기적으로 준비를 할 수 있는 계획에 의해서 예정된 건 아니었잖아요. 여기도 도시개발 예측이 곤란한 거예요. 그래서 혁신도시 건설 지역도 구역 지정 후 개발구역 준비를 허용하게 된 겁니다. 마지막에 주당공 면적. 주당공 면적 잠깐 얘기해 봐주세요. 여기가 전체 도시개발 구역이에요. 전체 도시개발 구역이 이만큼이라고. 그 도시개발 구역 안에 전체 도시개발 구역 안에 주거지역, 상업지역, 공업지역 면적 합계가 그러면은 여기서 주거지역, 상업지역, 공업지역은 개발 용도입니까? 보존 용도입니까? 개발 용도. 그러니까 주거지역, 상업지역, 공업지역 면적 합계를 개발 용도 면적 합계가 이렇게 해석할 수 있어야 돼요. 여기서 주거지역, 상업지역, 공업지역 면적 합계는 개발 용도 면적 합계가 그런 뜻이라고. 개발 용도 지역 면적 합계가 전체 구역 면적이 얼마 이하라는 거죠? 100분의 30, 30% 이하라는 얘기는 해석하면은 나머지 보십시오. 전체 구역 면적 70% 이상은 개발 용도입니까? 미개발 지역입니까? 미개발 지역이고 보존 용도라는 거잖아. 유보 지역 아니면 보존 용도라는 거죠. 그러면은 전체 도시개발구역 면적에서 주상공 면적, 개발용도 면적 합계가 30% 이하라는 것은 나머지 70% 이상은 대부분 개발용도입니까? 보존용도입니까? 보존용도니까 도시개발 예측이 쉽지는 않죠.
그래서 구역 지정 후 개발계획 수립을 허용하게 된 거예요. 왜 주상공 면적 100분의 30 이하는 구역 지정 후 개발계획 수립을 허용했는지 이유를 알게 됐죠. 자, 이제 설명 다 드렸구나. 그러니까 지금 보니까 거의 그림을 그리고 현장을 연상하게 하고, 그죠? 네, 법조문을 대응시키고 있죠. 네, 지금 여러분의 현장을 통해서 네, 잘 하고 있는 거죠. 주상공 면적 합계가 100분의 30 이하가 되는지요. 여기까지 다 했구나. 자연녹지지역과 생산녹지지역과 도시적 외지역 그리고 혁신도시건설지역 주상공 면적이 전체 구역 면적의 30% 이하가 되는 지역은 구역 지정 후에 개발구역 수립을 허용한다. 그렇게 하면 돼요. 자, 그 다음에 이제 그 밑에 봅니다. 2번 박스 밑에 환지 방식에 대한 개발구역 수립 시 동의요건 나와 있습니까? 네, 동의요건 발표하시고 암기를 하셔야 되죠. 암기라고 적으십시오. 밑줄 그어드립니다. 지정권자는 환지 방식 밑줄 그십시오. 환지 방식 밑줄 그시고 손 떼십시오. 환지 방식의 도시개발 사업에 대한 개발계획을 수립하려면 수용 방식입니까? 환지 방식입니까? 환지 방식의 도시개발 사업에 대한 개발계획을 수립하려면은 끝까지 줄 것이십시오. 지금부터 그 환지 방식이 적용되는 지역 토지 면적 3분의 2 이상에 해당하는 토지 소유자와 그 지역 토지 소유자 총수 얼마 2분의 1 이상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이거 외우셔야 되거든요. 암기를 좀 했으면 좋겠고 밑에 동의의 생략은 읽어보면 돼요. 그냥 R 리딩 정도 해두고요. 자, 이거 설명드리려고 그래서 자 방금 읽어드린 법조문을 이해할 수 있도록 설명드립니다. 이것도 이해하고 외워야 됩니다. 네, 그래서 자 고개를 드시면 설명드리겠습니다. 봐주시고요. 도시개발 사업을 무슨 방식으로 한다고 방금 한 거죠? 네, 환지 방식으로 하는 거죠. 도시개발 사업을 환지 방식으로 하기 위해서, 환지 방식으로 신도시를 개발하기 위해서 개발계획을 수립하려면은 해당 지역의 토지 면적 3분의 2, 토지 소유자 총수 2분의 1 이상의 동의를 얻어라라고 한 거죠. 그럼 이거 한번 보십시오. 이거 이해하면 참 재밌더라고요, 저는. 네. 저도 학교 다닐 때 공부를 그렇게 잘하지는 못했거든요. 네. 그렇게 보이죠? 그렇게 뭐 잘하지는 못했죠. 사법고시를 준비도 못 해봐서요, 저는. 아예 뭐 사법고시를 할 수 있는 머리는 아닌 것 같다. 뭐 그렇게 생각했죠. 뭐 아예 준비도 안 하고 잘하지는 못했고 그렇다고 또 썩 못하지도 않고 뭐 그렇게. 자, 같이 봅니다. 근데 이제 강의를 하면서 많이 공부에 대한 재미를 많이 알았죠. 좀 재미있더라고요. 하나씩 알아가는 그 재미가. 네. 이왕 하는 거 좀 재미있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봐주십시오. 자, 환지 방식은 수용해요, 안 해요? 안 하죠. 토지를 수용하지 않는 방식이에요. 자, 그러면은 여기 도시개발구간에 자 토지 면적 3분의 1이 절반 정도가 나의 땅입니다. 제가 그런 사람이에요. 구역 안에 토지 면적 3분의 1이 나의 땅이죠. 오늘 맨 앞에 앉으신 첫 줄 앉으신 분들 5분이구나. 5분에게 땅을 한 조각씩 드리더니 많이 드릴게요. 네. 1분, 2분, 3분, 4분, 5분 드립니다. 두 번째 줄부터 저 뒤에까지 나머지는 이거 나눠서 가지시면 됩니다. 이 나누어 가지세요. 네. 그러면은 맨 앞줄에 앉은 5분하고 그리고 저는 대규모 토지 소유자 뭐 땅으로 도시개발구역의 토지 소유 면적으로 따지면은 금수저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줄부터 저 뒤에까지는 소규모 토지 소유자고요. 나머지 나누어 가지시면 돼요. 네. 자, 그럼 보십시오. 환지 방식으로 이 땅을 개발할 거야. 그러면은 환지 방식으로 개발하니까 이 땅의 토지 소유권을 수용하지 않는 거잖아. 그러면은 수백 명, 수천 명의 토지 소유자가 그대로 존재할 텐데 이 땅을 개발하기 위한 개발계획을 수립했더라도 나중에 토지 소유자 대부분이 개발계획에 반대하면은 도시개발 사업을 할 수 있어 없어? 없죠. 집단 민원 발생을 도시개발할 수 없죠. 그래서 토지를 수용하지 않는 환지 방식으로 이 땅을 신도시를 개발하기 위해서 개발계획을 수립하려면은 사업 대상 토지 면적 3분의 2 이상에 해당하는 대부분의 토지 소유자로부터 개발계획 수립에 대한 동의서를 받으라는 거죠. 만약에요. 면적 3분의 2 이상의 토지 소유자의 동의를 받고 그리고 토지 소유자 총수 2분의 1 이상의 동의를 동시에 얻으라라고 한 거죠. 왜 이렇게 골치 아프게 만들냐면은 만약에 사업 대상 토지 면적 3분의 2 이상의 토지 소유자만 동의하면은 개발계획 수립할 수 있다고 법을 만들었다면은 대규모 토지 소유자 저하고 앞에 앉은 5분이
개발계획에 동의해버리면은 토지 면적 기준 3분 이상의 토지 소유자 동의 요건을 갖추게 되잖아. 맞죠? 그러면은 소규모 토지 소유자 의견이 개발계획 수립에 반영돼야 안 돼? 안 되잖아. 그래서 토지 소유자 총 숫자 기준 2분의 1 이상의 동의를 동시에 얻도록 한 거죠. 그러니까 이걸 붙인 이유가 소규모 토지 소유자의 의견도 개발계획 수립에 반영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입법이에요. 이게 재밌죠. 그래서 수용 방식으로 신도시를 개발한다면은, 만약에 상상해 보자고, 수용 방식으로 신도시를 개발하면은 이 도시개발구역의 수백 명의 토지 소유권은 강제 수용하겠죠. 보상을 해버리겠죠. 그리고 원주민을 몰아내는 방식이 수용 방식이에요. 그러면 이 땅을 개발하기 위해서 동의를 얻어야 할 토지 소유자가 존재해요, 안 해요? 안 하잖아. 그러니까 수용 방식으로 신도시를 개발하기 위한 개발구역 수립할 때는 동의 요건에 관한 규정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고, 환지 방식으로 신도시를 개발하기 위한 동의 요건만 법상 규정이 된 거예요. 이해가 됐죠? 사업 대상 토지 면적 얼마? 3분의 2 이상. 토지 소유자 총 숫자 2분의 1 이상의 대부분의 토지 소유자로부터 동의를 얻고 개발계획 수립을 하세요. 그런 의미라고 이게. 자, 그러면은 시험에서 이렇게 나오겠죠. 자, 시행자는 환지 방식이 아니고 이제 그게 수용 방식 적는 거라니까. 수용 방식의 도시개발 사업에 관한 개발계획을 수립하고자 할 때는 사업 대상 토지 면적 3분의 2 이상의 토지 소유자와 토지 소유자 총수 2분의 1 이상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옮겠습니까? X. 수용 방식은 동의를 얻고 개발계획을 수립해야 될 토지 소유, 동의를 얻어야 될 토지 소유자 자체가 존재해요, 안 해요? 안 하잖아. 근데 수험시험은 보통 면적 3분의 2, 총수 2를 외우게 돼 있어요. 대부분 그렇게 답을 찾는 거죠. 왜 틀린지도 모르잖아, 나중에. 알겠죠? 그래서 이해를 못하고 교재를 이용하는 것은 참 위험하다, 그죠? 자기만족이에요. 많이 위험하죠. 그래서 그 이해가 사라지기 전에 이제 암기를 해두는 게 좋죠. 네, 넘어가겠습니다. 그 다음에 245페이지 오셔서 개발계획 공부는 좀 읽어보셨으면 좋겠어요. 한 사람의 머리보다는 여러 사람의 지혜를 빌리는 게 좋겠죠. 그래서 도시개발 사업계획을 이제 공개 모집하는 제도, 그죠? 창의적이고 효율적인 도시개발 계획이 준비될 수 있도록 많은 사람으로부터 공개 모집하는 제도가 도입되어 있습니다. 참고를 했으면 좋겠고, 자, 1번은 제가 읽어드릴까요? 지정권자는 창의적이고 효율적인 도시개발을 추진하기 위해서 필요하다면 개발 계획을 공모하고 그 선정된 안을 개발 계획에 반영할 수 있어요. 그 다음에 줄 것이십시오. 끝까지. 이 경우 선정된 개발 계획안의 응모자가 도시개발 사업 시행자 요건을 갖춘 경우에는 해당 응모자를 우선적으로 도시개발 사업 시행을 지정해 줄 수 있다, 없다? 있다. 금상첨화 아니겠습니까? 맞죠? 개발 계획을 준비하신 분이 사업 시행자 요건을 갖췄으니까 그 자리를 사업 시행자로 지정해서 개발 계획 한다면은 그 창의력이 극대화될 수 있고, 그죠? 도시개발도 훨씬 효율적이겠죠. 자, 이런 거 읽어두시면 될 것 같고요. 4번 내로입니다. 저 밑에 있습니다. 큰 4번. 개발계획 내용 발표하시고. 개발계획에는 다음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다만 동그라미 하시고 시험도 비출 것이십시오. 14번부터 17번, 14번부터 17번까지 규정에 해당하는 사항은 도시개발구역 지정 후에 개발계획에 포함시킬 수 있다. 박산에 들어오세요. 몇 개가 있죠? 18개, 18번까지 18개 있습니다. 전부를 외워보실래요? 아니죠. 그래서 몇 번을 외우셔야 될 것 같아요? 14번부터 17번, 그렇죠. 14번부터 17번 앞으로 묶어줍니다. 14번부터 17번을 앞으로 묶어주시고요. 무엇이라고 적어놓고 외워야 되겠죠? 네, 14번부터 17번까지 묶어두고 앞으로 묶어서 앞에 적으십시오. 구역 지정 후죠. 도시개발구역 지정 후. 구역 지정 후. 도시개발구역 지정 후. 구역 지정 후. 개발계획 포함. 구역 지정 이후에 개발계획에 포함할 수 있는 사항이죠. 구역 지정 후 개발계획 포함. 도시개발구역 지정 이후에 개발계획에 포함할 수 있는 사항 몇 개? 4개. 4개는 단도 출제된 적도 있습니다. 그래서 암기를 하셔야 됩니다. 이거 암기하셔야 돼요. 14번부터 같이 볼까요? 도시개발구역 밖에, 자, 지금도 미칠 것이죠. 기반시설 설치할 때 그 기반시설 설치에 필요한 비용 부담 계획. 이럴 때는 기반시설 설치에 필요한 비용 부담 계획, 그렇게 오시면 되겠죠. 기반시설 할 때 기 동그라미 하십시오. 기반시설 설치에 필요한 비용 부담 계획, 기 동그라미.
그 다음에 15번은 밑줄 잘 그으십시오. 제가 읽으면 줄 거면 돼요. 수용 또는 사용의 대상이 되는까지 줄 거예요. 수용 또는 사용의 대상이 되는 수 동그라미 합니다. 수용과 사용의 대상이 되는 네. 그 다음에 두 번째 줄 가로에 옵니다. 두 번째 줄 끝에 가로 안에 토지 등 줄 거예요. 토지 등 가로를 빠져나오고 밑에 내려옵니다. 토지 등이 있는 경우 그 세부 목록 줄 것이십시오. 있는 경우에는 그 세부 목록 줄 것이십시오. 그렇게 해서 처음부터 읽어볼게요. 수용과 사용의 대상이 되는 토지 등이 있는 경우 그 토지 등의 세부 목록에 관한 사항을 말합니다. 좀 쉬워졌죠? 네. 수용과 사용의 대상이 될 토지 등의 세부 목록에 관한 사항 그렇게 외우시면 되겠죠. 수용할 때 수 동그라미 하시고요. 그 다음에 16번 내려옵니다. 두 번째 줄에 줄 것입니다. 끝에 세입자 등 주거 및 생활 안정 대책, 세입자 등의 주거 및 생활 안정 대책 세 동그라미 합니다. 세입자 할 때 세 동그라미, 세입자 할 때 세 동그라미 하시고 그리고 17번 밑줄 걷죠. 단계적 사업 추진이 필요한 경우 그 사업 추진 계획에 관한 사항입니다. 단계적 사업 추진이 필요한 경우 사업 추진 계획에 관한 사항 그렇게 오시면 되겠죠. 단계적 할 때 단 동그라미 하시고 동그라미 하셨습니까? 네, 동그라미 된 것 4개를 잘 조합하시면 기수, 세단 그렇게 되죠. 기수는 경마장에 가면 말 타는 선수를 우리가 기수라고 하잖아, 그죠? 네, 기수는 말 타는 이죠. 말을 타는 선수지만 출퇴근할 때는 말타고 출퇴근합니까? 세단차를 타야 됩니까? 세단차를 타야죠. 그래서 기수는 세단을 탄다 그렇게 보면 되죠. 기수는 세단을 탄다. 기수도 출퇴근할 때는 네, 세단차를 탑니다. 기수는 세단을 탄다. 그렇게 암기를 하셨으면 좋겠어요. 네. 기가 뭐죠? 기반시설, 도시개발구역 밖의 지역에 기반시설 설치할 때 기반시설 설치에 필요한 비용 부담 계획, 수용과 사용의 대상이 될 토지 등의 세부 목록에 관한 사항, 세입자 주거 및 생활 안정 대책에 관한 사항, 단계별 사업 추진이 필요한 경우 그 단계별 사업 추진 계획에 관한 사항 그렇게 연습은 조금 해두고요. 보면은 기억날 정도로 아셨죠? 네. 기수는 세단을 탄다. 공통점은 도시개발구역 지정 후 개발 계획에 포함될 수 있는 사항들입니다. 그리고 내려오십시오. 5번 개발계획 수립의 세부 기준 중요해요. 지나갈 때부터 읽으셔야 됩니다. 1번 수립 기준. 광역도시계획과 도시공 기본계획이 수립되어 있는 지역에 대해서 개발계획을 수립하려면 지금부터 끝까지 줄 것이죠. 그 개발계획 내용이 어디에 맞아야 되죠? 광역도시계획과 도시공 기본계획에 들어맞아야 한다. 그래서 광역도시계획과 도시공 기본계획이 개발계획의 수립 기준이 됩니다. 개발계획은 어디에 맞아야 되죠? 해당 지역의 장기적인 발전 방향을 지시하게 될 광역도시계획과 도시공 기본계획에 맞도록 신도시 개발계획을 수립해야 된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서울에서 신도시를 개발하기 위한 개발계획은 서울 지역의 장기적인 발전 방향에 맞도록 즉 광역도시계획과 서울시 도시공 기본계획에 맞도록 개발계획 수립을 해야 한다는 뜻이에요. 도시개발법상 개발계획은 어디에 맞아야 되죠? 광역도시계획과 도시군 기본계획에 맞아야 되죠. 그리고 내려옵니다. 복합기능과의 조화도 지나갈 때마다 읽으셔야 됩니다. 밑줄 것이십시오. 330만 제곱 이상인 도시개발구역 밑줄 것이고 330만 제곱 이상이니까 소규모 개발입니까? 대규모 도시개발구역입니까? 대규모 100만 평 이상이잖아요. 약 그죠? 330만 제곱 이상의 대규모 도시개발구역을 대상으로 개발계획을 수립할 때는 그 도시가 한 개의 도시 기능만 해서는 안 돼. 그래서 주거, 생산, 교육, 유통, 위락 등 복합적인 도시 기능이 조화가 가능할 수 있도록 개발 사업 계획을 수립해야 한다는 뜻이죠. 복합 기능이 조화될 수 있도록 개발 사업 계획을 수립에 대한 규모는 얼마? 330만 제곱미터 이상 그렇게 하시면 되겠죠. 네. 그리고 책장을 오른쪽으로 갑니다. 247페이지죠. 자, 도시개발 사업 시행자가 나와 있습니다. 자, 지정권자의 지정이죠. 지금부터 밑줄 그십시오. 도시개발 사업 시행자는 동그라미 하십시오. 도시개발 사업 시행자는 동그라미 하시고요. 다음의 자 중에서 누가 지정하죠? 지정권자가 지정한다 밑줄 것이고 지정권자 동그라미 하면 되죠. 물어볼게요. 도시개발법상 도시개발 사업 시행자, 도시개발법상 도시개발 사업 시행자 누가 지정하죠? 네, 지정권자 지정합니다. 지정권자가 지정해요. 누구 중에서 다음의 자 박선에 들어와 있죠? 박선에 들어오십시오. 다음의 자가 나와 있습니다. 1번 국가지자체, 2번 공공기관, 3번 정부주택기관, 4번 지방공사까지 박선의 동그라미 1번부터 4번까지 묶어줍니다. 앞쪽으로 묶으세요.
동그라미 1번부터 4번을 묶어서 앞에다가 공공시행자, 공공시행자. 그러면은 도시개발 사업 시행자는 국가 등 공공시행자 중에서 누가 지정합니까? 지정권자, 지정권자가 지정할 수 있고 그런 뜻이고요. 그 다음에 동그라미 5번 봅니다. 동그라미 5번은 누구라고 되어 있죠? 도시개발구역 안에 누구죠? 토지 소유자. 토지 소유자는 공공입니까? 민간입니까? 민간. 6번은 조합이죠. 그래서 5번 이하 이렇게 해주세요. 자, 박사님 동그라미 5번 이하는 공공입니까? 민간입니까? 민간. 토지 소유자 등 민간 시행자가 되는 거죠. 민간 시행자 그렇게 됩니다. 민간 시행자. 그러면은 도시개발 사업 시행자 누가 지정하죠? 지정권자 지정해. 누구 중에서? 국가 등 공공시행자 중에서 지정할 수도 있고 토지 소유자 조합과 같은 민간 시행자 중에서 지정권자 지정할 수도 있고 그렇게 되는 거죠. 그리고 책장 넘어갔습니다. 그리고 249페이지 오른쪽에 보세요. 2번 전부를 환지 방식으로 시행하는 경우 나와 있습니까? 중요하죠. 별표하시고요. 중요하죠. 별표하고. 오늘 상당히 범위를 많이 넓힙니다. 1, 2월보다. 네. 자, 원칙 같이 봅니다. 자, 1번 밑줄 그십시오. 도시개발구역 전부를 전부 동그라미 환지 방식 앞뒤로 가로 도시개발 사업 전부를 환지 방식으로 할 때는 토지 소유자 또는 조합을 사업 시행자로 지정해야 한다. 이게 원칙이에요. 다만 일정한 요건에 해당하면은 누구를 지정할 수 있죠? 지방자치단체 등을 지정할 수 있죠. 그래서 자, 그 밑에 읽어드립니다. 지정권자는 토지 소유나 조합을 시행자로 지정하여야 한다는 위 원칙적 규정에도 불구하고 다음 중 한 개에 해당하면 다음은 박산에 3개가 있죠. 박산의 동그라미 1번부터 3번 중 한 개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으면 지방자치단체 등을 도시개발 사업 시행자로 지정할 수 있다는 거예요. 지방자치단체 등을 그 사업 시행자로 지정할 수 있는 사유가 박산에 몇 개 있죠? 3개. 동그라미 1, 2, 3번 앞으로 묶어서 앞에 적으십시오. 동그라미 1, 2, 3번을 앞쪽으로 묶으셔서 앞에다가 적으십시오. 지자체, 지방자치단체죠. 지자체 등의 지정 요건, 지자체 등의 지정 요건이 됩니다. 동그라미 1번, 2번, 3번 중 한 개의 사유가 있으면은 지방자치단체 등, 지자체 등을 지정할 수 있게 됩니다. 동그라미 1번 위주로 준비하셔야 될 겁니다. 동그라미 1번은 암기를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암기해 주십시오. 밑줄 그십시오. 동그라미 1번 밑줄 그면서 따라오십시오. 토지 소유자 또는 조합이 개발계획 수립 고시로부터 1년 이내에 시행자 지정을 신청하지 아니한 경우까지 밑줄 것이고 기억. 토지 소유자 또는 조합이 개발계획 수립 고시로부터 1년 이내에 가로를 건너뛰어야 되죠. 1년 이내에 시행자 지정을 신청하지 아니한 경우 기억. 그 다음에 또 줄 것이십시오. 지정권자가 신청된 내용에 위법 부당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죠. 신청된 내용에 위법 부당하다고 인정된 경우 밑줄 것이고 니은. 그 기업과 니은 중 한 개에 해당하면 누구를 지정합니까? 해당 지방자치단체 등을 지정할 수 있는데 약간 좀 어려워요. 그래서 자, 처음부터 이제 지금 밑줄 거 드리는 거 처음부터 끝까지 설명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듣고 이해가 되면 교재를 볼 수 있겠죠. 네, 고개를 들어주시고요. 약간 좀 어렵습니다. 그래서 고개를 들고 꼭 설명을 들으시고 이해가 되어야 암기도 됩니다. 네, 집중하시고요. 자, 물으면은 대답을 하십시오. 여러분, 지금부터 이제 도시개발 사업 시행자를 준비를 하게 되죠. 여러분, 도시개발법상 도시개발 사업 시행자를 누가 지정하죠? 지정권자가 지정합니다. 누구를 지정했죠? 국가 등 공공시행자를 지정할 수도 있죠. 네, 국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지방공사 이런 국가 등 공공시행자 중에서 지정권자가 사업시행자를 지정할 수도 있고 도시개발구역의 토지 소유자, 조합과 같은 민간 토지 소유자 등 민간 시행자 중에서 지정권자 지정할 수도 있죠. 이게 원칙이잖아요. 도시개발법상 도시개발 사업 시행자는 지정권자 지정해요. 국가 등 공공시행자 중에서 지정할 수도 있고 토지 소유자, 조합과 같은 민간 시행자 중에서 도시개발 사업 시행자를 지정할 수도 있다는 거죠. 근데 도시개발 사업 전부를 환지 방식으로 하는 경우죠. 도시개발 사업 전부를 환지 방식으로 합니다. 그럼 여러분 또 머릿속에 상상을 좀 하셔야 돼요. 이게요, 집중 적으려고 하지 마세요. 설명은 필기하는 게 아니고 듣고 이해하는 겁니다. 네,
도시개발 사업 전부를 환지방수로 합니다. 그럼 여기 상상하시라고. 여기에 도시개발구역에 수천 명의 토지 소유자가 있을 거 아닌가. 근데 이 도시개발구역 전부를 환지방수로 한다는 것은 도시개발구역의 토지 소유권은 한 평도 수용을 안 하는 거잖아. 그럼 수천 명의 토지 소유자가 그대로 있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도시개발 사업 전부를 환지방수로 하면은 수천 명의 토지 소유자가 그대로 존재할 테니까 원칙적으로 그 도시개발구역 안에 있는 누구를 지정해야 됩니까? 토지 소유자 또는 그들이 만든 조합을 우선적으로 사업체로 지정해야 된다 이 말이에요. 그럼 이 자체가 시험 문제로 나온 적도 있는 거예요. 도시개발법상 도시개발 사업 전부를 환지 방식으로 할 경우 가장 우선적으로 사업체로 지정할 수 있는 자를 맞게 짝지은 것은 토지 소유자하고 조합이 정답이잖아. 그러니까 법 조문 그대로 나온다니까. 난 이해를 못하니까 입력이 안 된 거잖아. 맞죠? 그 교재를 누구나 외울 수 있지만 이해하고 외우는 것은 누구나 불가능하잖아요. 그 설명을 도움을 받는 거잖아. 도시개발 사업 전부를 환지 방식으로 한다는 이야기를 들으면서 상상을 해야 되는 거야. 구역 안에 수천 명의 토지 소유권 하나도 수용되지 않고 수천 명의 토지 소유자가 그대로 존재하는 경우를 상상할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도시개발 사업 전부를 환지 방식으로 할 때는 도시개발 구역 안에 토지 소유자나 그들이 만든 조합을 사업 행위로 지정하는 게 원칙인데 예외적으로 일정한 사유가 있으면은 해당 지방자치단체 등을 지정할 수 있다는 거죠. 그때 일정한 사유 2개 기업과 이연들제가 외우라고 했잖아요. 기업부터 봐요. 저를 보셔야 됩니다. 책 보지 마세요. 여러분 도시개발 사업 전부를 환지 방식으로 하면 토지 소유나 조합을 사업성을 지정해야 돼요. 근데 그 토지 소유나 조합이 한번 보세요. 개발구역 수립고시에 있으면 그 다음 절차가 뭐죠? 사업 시행자 결정을 해야 되잖아. 그죠? 근데 도시개발 사업 전부를 환지 방식으로 하면 조합이나 토지 소유자를 사업체로 지정해야 되는데 그 토지 소유나 조합이 개발구역 수립 고시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1년 동안 시행자 지정 신청도 안 하고 있다고. 그럼 신청하지 않은 자를 지정할 수 있어? 없어? 없어요. 대학에 입학시키려고 원서를 넣지 않은 사람을 입학시켜줄 수는 없는 거와 똑같잖아. 그러면 개발구역 수립 고시에서는 사업 시행자 결정을 해야 되는데 1년 동안 토지 소유자 조합이 시행자 지정 신청도 하지 않으니까 사업이 순조롭습니까? 차질이 생깁니까? 사업이 문제가 생겼죠. 그럴 때는 예외적으로 사업에 차질이 생기지 않도록 해당 지방자치단체나 가능한 한국토지주택공사 등을 지정할 수 있도록 예외의 규정을 두게 된 거예요. 그럼 이렇게 오해야 되잖아. 도시개발구역 사업, 도시개발 사업 전부를 환지 방식으로 할 때는 토지 소유나 조합을 사업생으로 지정하는 게 원칙이지만 토지 소유 조합이 개발구역 수립 고시로부터 1년 동안 시행자 지정 신청을 하지 않았거나 했더라도 위법 부당하게 지정 신청한 자를 지정할 수는 없죠. 1년 내에 신청했더라도 위법 부당하게 신청한 경우에는 토지 소유자 조합이 아닌 해당 지방자치단체 등을 지정할 수 있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연계시키니까 이해가 쭉 되죠. 그럼 처음부터 끝까지 논스톱으로 갑니다. 여기까지. 그러니까 법 조문을 논스톱으로 읽을 수 있는 능력이 있다는 것을 이해하고 있는 거죠. 따라합니다. 마음속으로. 도시개발 사업 시행자는 국가 등 공공 시행자와 토지 소유자 또는 조합과 그다음 민간 시행자 중에서 지정권자가 사업 시행자를 국가 등 공공 시행자나 토지 소유자나 조합을 지정하는 게 원칙이라. 다만 도시개발 사업 전부를 환지 방식으로 한다면은 그 도시개발 구역 안에 있는 토지 소유자나 그들이 만든 조합을 우선적으로 사업성으로 지정해야 한다. 단 토지 소유자 또는 조합이 개발구역 수립 고시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몇 년 동안 1년 동안 시행자 지정 신청을 하지 않거나 하였더라도 위법하고 부당하게 사업 시행자 지정 신청한 경우에는 토지 소유자 조합이 아닌 누구를 지정할 수 있다? 해당 지방자치단체 등을 지정할 수 있다. 되죠? 여기까지 부드럽게 교재를 읽을 수 있으면 이해를 하신 거예요. 그러면 이런 것은 문제 기술상 동그라미 1번 정도 외우시면 되지. 그 통째로 외워야 한 문제 보장 이런 문제는 거의 안 내거든요. 맞죠? 그래서 기억, 니은 방금 밑줄 거 당기면 충분하다라는 거죠. 정답 찾는데. 넘어가겠습니다. 250페이지 오십시오. 250페이지 제일 위에 시행자 변경 사유가 나오고 작년에 문제가 나왔었죠. 네. 시행자 변경 간간 나오는 부분이에요. 별표하시고요. 지정권자는 다음 중 한 개 더하면은 시행자를 변경할 수 있다. 변경 사유가 몇 개 있죠? 4개. 동그라미 1번부터 4번까지 앞으로 묶어서 변경 사유. 2번, 3번은 보편적인 얘기예요. 그럼 결국 여기는 몇 번을 정확하게 기억하는 게 싸움이죠? 1번. 그 1번은 정확하게 외우면 되잖아. 1번만 정확하게 외우시면 돼요. 그렇죠? 도시개발 사업에 관한 실시인가를 받고 몇 년 동안 2년 이내에
사업을 착수하지 않는 시행자는 그냥 둡니까? 변경이 가능합니까? 법적으로 변경이 가능하다. 왜냐하면은 그것도 앞을 보시면 되죠. 봐주세요. 왜냐하면은 여기요. 도시개발 사업 시행자 결정이 됐어. 도시개발 사업 시행자 결정되면 그 다음 절차가 뭐죠? 그 시행자로 결정된 자가 사업을 실행하기 위해서, 시행자로 결정된 자가 사업을 실행하기 위해서 세부적인 사업계획을 준비해요. 무슨 계획이죠? 실시계획을 시행자가 작성을 해서 이 작성된 실시계획대로 사업을 해도 좋은지 지정권자로부터 인가를 받고 지정권자 인가를 고시하면 공사에 들어가는 거죠. 이렇게 실시계획 인가 고시가 있으면 그 다음 절차가 공사 착수를 해야 돼요. 근데 실시계획 인가 고시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2년 동안 사업을 착수하지 않는 시행자는 사업을 실시할 의사가 있어 보입니까? 없어 보입니까? 없어 보이죠. 그대로 둡니까? 법적으로 변경 가능합니까? 변경 가능한 법을 만든 거죠. 왜 제가 흐름을 적어놓고 맞춰가면서 계속 강의를 하는지 알겠죠? 이 흐름이 머릿속에 연상되어 이해가 되거든요. 실시계획인가 고시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2년 동안 공사 착수를 하지 않은 시행자는 시행자 변경이 가능하다라는 얘기입니다. 나머지 2번, 3번 읽어보시면 돼요. 누구나 뭐 알 수 있는 내용이니까. 네, 인가 고시된 실시계획이 그대로 있습니까? 취소되어 버렸습니까? 취소되면 시행자 변경할 수 있잖아요. 그죠? 해당 시행자가 작성한 실시계획인가 취소되면 변경할 수 있다고. 네, 그렇게 쭉 나오면 되죠. 시행자가 부도 파산 나서 사업을 못 한다고. 그럼 변경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런 얘기지 뭐. 4번은 여러분은 크게 아직까지 신경 쓸 필요 없을 것 같습니다. 네. 그 다음에 오른쪽으로 갑니다. 도시개발 사업 시행자 중에서 가장 단독 출제 가능성이 높은 게 뭐죠? 조합이죠. 그래서 251페이지. 조합은 24회 이후로 한 해도 빠짐없이 출제되고 있죠. 100%. 그래서 5번 도시개발 조합은 별표하시고요. 자, 밑에 조합 설립 절차 핵심 코코는 암기를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같이 암기해요. 쟤를 보고 암기합니다. 자, 도시개발 시행자, 도시개발 사업 시행자 중에서 누구를 공부하죠? 조합, 도시개발 조합을 지금부터 공부를 하겠다는 거죠. 자, 도시개발법상 도시개발조합은 같이 외웁니다. 이걸 어차피 여러분 익숙하게 만들어야 되니까 같이 해요. 같이. 도시개발법상 도시개발조합을 만들 때는 제일 먼저 조합의 정관을 만들어야 됩니다. 조합의 정관을 만들어야 되죠. 우리 국가를 구성하려면 헌법이 있어야 되고, 그래서 재헌헌법이 이제 재헌국회를 만들어서, 그죠? 헌법을 만들어서 국회를 만들고, 그렇게 해서 이제 정부가 구성된 거 아닙니까? 그래서 국가를 구성하려면 헌법이 있어야 되고, 친목계를 하더라도 회칙이 필요하고, 조합을 만들려면 그 역할을 하는 게 뭐죠? 정관이에요, 정관. 친목계의 회칙. 국가를 구성할 때 헌법의 역할을 하는 게 정관이죠, 조합은. 그래서 도시개발조합을 만들 때는 제일 먼저 도시개발구역안에 이거 외우십시다. 도시개발구역안의 토지 소유자 밀인 7인 이상, 도시개발구역안의 토지 소유자 7인 이상이 조합의 정관을 만들어서 필기는 다 해놨죠. 토지 소유자 7인 이상이 정관을 작성해서 네, 조합 설립을 승인받습니까? 인가를 받아야 됩니까? 인가를 받게 됩니다. 인가 신청을 위한 동의요건 암기하시고요. 네. 토지 소유, 토지 면적, 사업대상 토지 면적 얼마? 3분의 2 이상의 토지 소유자와 토지 소유자 총수 2분의 2 이상으로부터 조합 설립에 찬성한다는 동의서를 받고 그 동의서를 첨부하여 조합 설립 인가를 받게 됩니다. 누구로부터 인가 받죠? 지정권자로부터 설립 인가를 받게 됩니다. 인가가 나면은 며칠 내에 등기하죠? 30일 내에 주된 사무소 소재지 관할 부분에 이 설립 등기를 마침으로써 조합 성립 그렇게 되죠. 그래서 도시개발법상 도시개발조합의 성립 요건은 뭐죠? 등기. 설립의 절차는 뭐죠? 인가 그렇게 되죠. 그럼 시험이 이렇게 나와요. 잠깐만요. 여기 보고 자 O와 X를 판단하시면 됩니다. 문제 나갑니다. 도시개발법상 도시개발조합을 설립할 때는 구역 내 토지 소유자 7인 이상이 조합의 정관을 만들어서 지정권자로부터 설립 인가를 받음으로써 도시개발조합은 성립한다. 오면 X입니까? X죠. 설립 인가로 성립하는 게 아니고 인가는 절차일 뿐이에요. 설립 절차고 인가 받고 며칠 내에? 30일 내에 주된 사무소 소재지 관할 법원에 설립 등기를 마쳐야 조합은 법적으로 성립하는 거예요. 그래서 성립 요건은 뭐죠? 등기가 되는 거고 설립의 절차가 뭐죠? 인가 그렇게 되는 거죠. 구별하셔야 되죠. 이렇게. 그러니까 한번 틀려보면 또 정확하게 알 수 있는 기회가 되고 하거든요. 네, 그렇게 하셨으면 좋겠고. 자, 이렇게 이제 도시개발조합이 설립되던 과정, 이것을 풀어서 교재에 다 적어둔 게 251페이지, 그리고 넘기면은
2페이지에 다 적어뒀죠. 방금 설명드린 내용을 253페이지까지 다 적어둔 거예요. 자, 252페이지 박스 밑에 봅니다. 더 알아보기 박스 밑에 봅니다. 인가상 변경 찾으셨나요? 네, 지정할 때마다 읽으셔야 됩니다. 중요해요. 밑줄 쭉 가십시오. 도시개발조합 인가를 받은 사항을 변경하려면은 설립 인가 사항을 변경하려면은 지정권자로부터 변경 인가를 받아야 하는 게 원칙이에요. 변경은 항상 새로운 절차로 하고 같게 보기 때문에 변경도 변경 인가를 받는 게 원칙이라고. 다만 줄 거죠. 다음으로 제가는 경미한 사항 변경은 변경 인가를 요합니까? 신고합니까? 신고. 변경 인가를 요하지 않는다는 얘기죠. 이거 살짝 외워둬야 됩니다. 주된 사무소 소재지 변경. 설립 인가 받은 내용을 변경할 때 주된 사무소 소재지 변경과 소재지 변경 다 외우시면 되잖아. 공고 방법을 변경할 때는 변경 인가를 요합니까? 신고합니까? 신고. 간간히 한 줄씩 들어가요. 그래서 꼭 좀 보셨으면 좋겠고, 그 다음에 조합의 성립 253페이지 오른쪽 제일 밑에 조합의 성립 나와 있습니다. 읽어두셔야 됩니다. 방금 설명드린 내용들이에요. 리딩 꼭 읽으셔야 되고요. 그리고 넘어갑니다. 6번 조합원 254페이지 왼쪽 상단에 조합원 자격 암기하셔야 되죠. 자격 암기 당연히 암기해야 되죠. 쭉 가십시오. 도시개발조합의 조합원은 도시개발구에 누구로 한다? 토지 소유자로 한다. 토지 소유자 동그라미 하세요. 토지 소유자 동그라미 하십시오. 도시개발구역의 토지 소유자가 도시개발조합의 당연조합원이 돼요. 당연조합원이죠. 당연조합원이니까 도시개발구역 안에 토지 소유자라면 사업 동의 여부와 관계없이 당연히 조합이 된다는 얘기죠. 그럼 식도 이렇게 나오잖아요. 도시개발구역 안에 토지 소유자로서 조합 설립에 동의한 자의 하나여 조합의 조합이 될 수 있다. 옮겼습니까? X. 동의 여부 관계없이 도시개발구역 안에 토지 소유자는 당연히 조합이 될 수 있는 거죠. 당연 조합은 그렇게 기억했으면 좋겠고, 그러면은 그 토지의 정착물, 대표적으로 건축물이죠. 건축물 소유자는 조합이 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어요. 토지 소유자가 한정된다니까. 토지와 그 토지에 정착된 건축물 소유자는 조합이 될 수 있다면 틀려요. 토지 소유자로 한정돼요. 아니야 건축물 소유자. 건축물 소유자는 조합원이 아닙니다. 지상권자 될까요? 아니에요. 근데 다음 주에 정비법에 가면은 건축물 소유자, 지상권자가 재개발, 재건축할 때 조합이 되는 경우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전체를 아울러 출제되기 때문에 도시개발법상 조합원 자격하고 정비법에서 재개발 조합과 재건축 조합의 조합원 자격은 혼동할 수밖에 없죠. 그래서 여기서 분명히 짚고 넘어가야 되죠. 건축물 소유자, 지상권자는 도시개발 조합의 조합이 될 수 있다 없다? 없다. 오직 토지 소유자만 당연 조합이다. 그렇게 하면 되지. 그리고 밑에 조합원의 권리와 의무는 좀 읽어두셔야 돼요. 여러분이 읽으셔야 된다니까. 그래서 동그라미 2, 3, 4 리딩, 그리고 조합원의 경비 부담도 리딩. 오른쪽으로 갑니다. 조합의 임원 오세요. 임원. 도시개발조합의 임원. 자, 1번 줄 거 드립니다. 도시개발조합에는 다음에 임원을 둔다. 임원이 몇 개 있죠? 3개. 조합장 1인, 이사, 감사에 임원을 둔다는 이야기잖아요. 그럼 또 시험에 출제할 때 지문을 이렇게 깐다고. 도시개발조합에는 조합장 1인, 이사, 감사에 임원을 둔다. 오 믿겠습니까? 오. 임원이에요. 조합장 1인, 이사, 감사에 임원을 준다고. 나머지 쭉 읽으셔야 되고. 동그라미 7번 옵니다. 좀 중요한 것만 일단 체크해 드리죠. 7번. 감사가 조합을 대표하는 경우가 있죠. 이거 자주 나와요. 꼭 기억합니다. 조합장과 이사. 조합장과 이사의 자기를 위한 조합과의 계약과 소송을 할 때는 본인이 조합을 대표할 수는 없잖아. 그때 누가 조합을 대표하죠? 감사가 조합을 대표하게 돼요. 그리고 책장 넘깁니다. 넘겨서 10번에 대의원회가 나옵니다. 대의원회도 지날 때마다 읽어야 되죠. 읽으셔야 되고, 네. 일단 도시개발조합의 대의원회는 필수기구입니까? 임의기구입니까? 임의기구입니다. 자, 임의기구. 자, 줄 것이십시오. 의결권을 가진 조합원 수가, 의결권을 가진 도시개발조합의 조합원 숫자가 50명 이상 이어나야 돼요. 50명 이상이면 대의원회를, 총회 권한을 대행하기 위한 대의원회를 두어야 합니까? 둘 수 있습니까? 둘 수 있으니까 필수기구입니까? 임의기구입니까? 임의기구가 되는 거죠. 자, 잠깐 보실래요? 조합원 전부가 참석하는 회의를 뭐라고 하죠? 총회라고 합니다. 총회. 조합원 전부가 참석하는 회의를
총회라고 합니다. 그 총회는 그 도시개발조합의 조합원 숫자가 50인 이상이니까 최소 50인이잖아요. 500명이 될 수도 있고 1,500명이 될 수 있는 거잖아. 그러면은 요즘처럼 바쁜데 모든 조합이 총회에 참석해서 조합의 의사를 결정할 수는 없잖아. 그래서 50인 이상인 경우에는 총회 권한 일부를 대행하도록, 이게 목적이에요. 대의원을 두는 목적, 대행이죠. 총회 권한 전부를 대행합니까? 일부입니까? 일부 대행을 목적으로 뭘 두는 거죠? 대의원회, 대의원회를 둘 수 있게 되는 거죠. 그러면은 총회 권한 일부를 대행하는 게 목적이기 때문에 대의원회에서 총회 권한 중에서 일부는 대행할 수 없는 사항도 있다는 거죠. 그럼 대의원에서 대행할 수 없는 것은 누가 의결해야 됩니까? 총회에서 필수 의결 사항이라고 볼 수 있죠. 동그라미 3번. 자, 총회 권한 중에서 대의원회에서 대행할 수 없는 사항이 몇 개 있죠? 5개. 필수암기, 통째암기, 통째 외워야 돼요. 이런 단독으로 한 문제 나온다고. 이런 것은 단순한 암기사항이야. 총회 권한 중에서 대의원회에서 대행할 수 없는 거 암기하셔야 됩니다. 네. 통째 암기. 이런 것은 문제풀이 할 때 단순히 외워도 돼요. 그때부터 시작해야 된다고. 단독 출제된 적이 있고. 자, 이렇게 해서 이제 지금 우리는 조합을 공부했죠. 조합은 도시개발구역입니까? 개발구역입니까? 시행자입니까? 시행자. 도시개발 사업 시행자로서 조합을 공부하신 거예요. 자, 이렇게 조합이 만들어졌다는 것은 도시개발법상 도시개발 사업 시행자 법상 결정이 됐고요. 시행자가 결정되면은 그 시행자는 스스로 사업을 실행하기 위해서 세부적인 사업계획을 준비합니다. 그 시행자가 작성하는 세부적인 사업계획을 무엇이라고 하죠? 실시계획이라고 하는 거야. 그러니까 시행자가 나오면 뒤에 보통 실시계획이 나와요. 기억할지 모르겠는데 지난주에 국도계획법상 도시군계획시설 사업 절차에서도 사업 시행자가 결정되면 뭘 작성하죠? 실시계획을 작성해서 인가가 고시되어 공사에 들어갑니다. 이렇게 연결되거든. 공부를 좀 하다 보면 그렇게 된다고. 누가 작성하는지, 작성 기준은 무엇인지, 그리고 실시계획 인가 고시의 효과까지 좀 깊게 들어가 볼까요? 네. 자, 여러분 교재 257페이지 도시개발 사업의 실시계획이 나와 있습니다. 작성 의무가 나와 있죠. 시행자는 동그라미 하시고요. 줄 것이십시오. 도시개발 사업에 관한 실시계획을 작성해야 한다. 그래서 실시계획은 누가 작성하죠? 지정권자가 아니라 누구죠? 시행자가 작성합니다. 지정권자는 하면 틀려버려요. 시행자는 그 동그라미 한 거라니까. 시행자는 실시계획을 작성합니다. 이 경우 뭐죠? 시행자가 실시계획을 작성하는 경우잖아요. 시행자가 실시계획을 작성하는 경우 그 실시계획에는 무엇이 포함되어야 되죠? 지구단위 계획이 포함되어야 한다. 줄 거죠. 아까 기억나시죠? 농림지역의 도시개발구역 지정되면은 국토교육상 용도지역은 도시지역이 되면서 지구단위 구역 지정이 결정 고시면서 의제가 돼버리잖아. 그러니까 도시개발구역 지정이 고시된 지역은 국토교육상 지구단위 구역 지정이 결정 고시로 간주가 돼버려요. 자동으로 지구단위 구역이 돼버리는 거야. 그럼 무엇이 필요합니까? 지구단위 구역 결정이 필요하죠? 그 지구단위 구역을 개발계획에 넣어야 됩니까? 실시계획에 포함시킵니까? 실시계획에 포함시켜야 되죠. 그럼 잠깐만. 아까 개발계획에 포함되어야 할 사항이 모두 몇 개가 있었죠? 18개. 중에서 우리 4개를 외웠잖아. 14번부터 17번까지. 기수는 세단을 단다. 그렇게 외웠다고. 그 18개. 개발계획에 포함되어야 할 18개에 포함될 수 없는 게 하나 있죠. 대표적으로 뭐죠? 지구 단위 계획. 지구 단위 계획은 개발계획에 포함됩니까? 실시계획입니까? 실시계획. 어떻게 출제되는지 알겠죠? 다음 중 도시개발법상 개발계획에 포함될 수 없는 것은 보통 정답이 뭐죠? 지구 단위 계획입니다. 지구 단위 계획은 개발계획에 포함됩니까? 실시계획에 넣어야 됩니까? 실시계획에. 중요한 겁니다. 이거 나오잖아요. 정답률 높지 않아요. 중요해요. 그리고 내려오십시오. 실시계획은 줄 것죠? 개발계획 줄 것이고 어디에 맞아야 되죠? 개발계획에 맞게 작성이 되니까 이 개발계획이 뭐죠? 밑에 적으십시오. 개발계획 밑에 실시계획이 뭐죠? 작성 기준이 되는 거잖아. 그죠? 네. 개발계획이 뭐죠? 실시계획 작성 기준입니다. 그러면은 잠깐만요. 여러분 도시개발 사업 시행자 작성하는 실시계획은 어디에 맞아야 되죠? 개발계획. 아까 개발계획은 어디에 맞아야 되죠? 광역도시계획과 도시군 기본계획. 그러니까 개발계획 작성 기준은 광역도시계획과 도시군 기본계획이고 실시계획 작성 기준은 뭐죠? 개발계획이고 두 개 다 혼동하겠죠. 비교해서 야무지게 외워야 되고요.
중요한 거 많구나. 넘어가겠습니다. 258페이지 오세요. 258페이지 오면은 고시의 효과라고 나와 있습니다. 고시의 효과. 양과로 이번에는데 실시계획 인가 고시에서는 다음과 같은 효과가 생깁니다. 실시계획 인가 고시의 효과. 258페이지 딱 중간에 양쪽 괄호 2번 고시의 효과 찾으셨나요? 네, R 리딩. 야, 별도 무지하게 많이 들었고 1달보다 네, 시시하게 많이 들어가죠. 자, 읽어드립니다. 밑줄 딱 끊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실시계획을 고시한 경우 그 고시된 내용 중에서 실시계획으로 고시된 내용 중에서 국토교육법상 도시군관리계획으로 결정하여야 할 사항은 국토교육법상 도시군관리계획 결정 고시가 이성수로 의제가 됩니다. 그러면은 실시계획 고시 내용 중 도시군관리계획으로 결정해야 될 사항이 포함되어 있더라도 별도로 도시군관리계획 결정을 할 필요가 없죠. 도시군관리계획 결정 고시가 이성수로 본다라고 했으니까 이 경우 동그라미 이 경우가 뭐죠? 실시계획 인가를 고시하는 경우죠. 실시계획 인가를 고시하는 경우 종전에 무슨 뜻이죠? 실시계획 인가를 고시하기 전에 이 말이야. 실시계획 인가를 고시하기 전에 줄 것이십시오. 도시군관리계획으로 결정된 사항 중에서 실시계획 고시 내용에 저촉되는 사항은 실시계획이 고시된 내용대로 변경된 것으로 본다까지 줄 것이고요. 제일 뒤에 종전에 도시군관리계획으로 결정된 사항 중에서 실시계획 고시 내용에 저촉되는 사항은 실시계획이 고시된 내용대로 변경된 것으로 본다. 이 좀 어렵거든요. 솔직히 그 법 조문만 보면 무슨 말인지 몰라요. 그러니까 가슴에 와닿지도 않고 이해할 수도 없고. 그래서 자, 그 부분을 설명을 드립니다. 고개를 드시고 설명을 들으면 이해가 될 수 있을 거예요. 이거 하면은 2교시 수업이 끝나고 3교시에 이제 환지 방식으로 도시개발 사업 절차를 받게 됩니다. 오늘 3, 4월에 도시개발법의 핵심은 어디에 두겠다는 거죠? 환지 방식을 아주 2시간 동안 많은 시간을 할애해서 깊고 넓게 많이 들어가요. 오늘은 봐주십시오. 실시계획 인가를 고시하기 전에 도시군관리계획 결정 고시가 있었다고요. 네, 실시계획 인가를 고시하기 전에 도시군관리계획 결정 고시가 있었습니다. 도시군관리계획 결정이 고시됐죠. 자, 실시계획 인가를 고시하기 전에 도시군관리계획으로 무엇을 결정해서 고시했느냐 하면은 도시개발구역 안에 100번지 있죠. 도시개발구역 안에 100번지 땅은 도시개발구역 안에 100번지를 자연녹지지역으로 지정하기 위한 도시개발구역 안에 100번지 땅, 이 100번지 땅을 자연녹지지역으로 용도지역을 지정하기 위한 도시군관리계획 결정 고시가 있었다고요. 실시계획 인가를 고시하기 전에. 근데 나중에 도시개발 사업을 하면서 시행자가 실시계획 인가를 고시했어. 그때 도시개발 사업 시행자가 실시계획 인가를 고시하면서 100번지를 도시개발권의 100번지 땅 있잖아요. 이 100번지를 아파트 위주로 신도시를 개발하려고 제3종 일반 주거지입니다. 제3종 일반 주거지로 고시를 해버린 거야. 그럼 잘 보세요. 실시계획 인가를 고시하기 전 도시군관리로 결정된 사항은 100번지를 자연녹지지로 결정 고시하는 것인데 맞죠? 나중에 도시개발 사업 절차에서 실시계획 인가 고시할 때 100번지를 3종 일반주로 고시해버렸다고. 그러면 실시계획 인가를 고시하기 전 도시군관리계획 결정사항이 도시개발법상 실시계획 고시 내용하고 일치합니까? 저촉되고 있습니까? 저촉되고 있잖아. 이럴 때는 실시계획이 고시된 내용대로 변경된 것으로 법적으로 간주가 된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실시계획 인가를 고시하기 전 100번지를 자연녹지지역으로 도시군관리로 결정 고시해 두었더라도 나중에 도시개발 사업 절차에서 실시계획 인가 고시하면서 100번지를 3종 일반주로 고시해버리면 100번지는 법적으로 3종 일반주로 변경된 것으로 간주되는 거야. 실시계획이 인가 고시된 대로 3종 일반주로 주거지구로 변경된 것으로 본다 이 말입니다. 이걸 법조문에 이렇게 표현했죠. 실시계획 인가 고시가 있기 전 도시군관리로 결정된 사항이 실시계획 고시 내용에 저촉될 경우에는 실시계획이 고시된 날의 다음 날 폐지된 것으로 보는 게 아니고 실시계획이 고시된 내용대로 변경된 것으로 본다는 얘기예요. 그러면은 좀 더 쉽게 설명하면은 도시개발 사업 절차에서는 도시군관리계획 결정 고시가 우선합니까? 실시계획 인가 고시가 우선합니까? 실시계획 인가 고시가 훨씬 법적으로 우선하다는 얘기를 말하고 있는 거죠. 그래야 신도시 개발이 제대로 이루어질 수 있거든.
그래서 이 실시계획으로 고시된 내용 중 도시공관리구로 결정해야 될 사항이 포함된 경우에는 도시공관리구의 결정 시 이상 것으로 법적으로 간주해 준다고 전제를 한 거예요, 위에서. 근데 이런 부분 상당히 좀 어렵기 때문에 그냥 뭐 변경명수를 본다는 정도 어렴풋이 그냥 기억했으면 좋겠어요. 네, 좀 어렵지만 출제 빈도가 높지는 않으니까 한 문제의 짜리는 아니고 한 줄씩 들어갈 뿐이니까 OX로 판단할 정도로만 이해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여기까지 하고 잠시 휴식 후에 3교시는